네, 이번 시간에는 5장 유스케이스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케이스는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요구사항을 좀 더 정확하게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하고 또는 수집된 요구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유스케이스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고 하면 use 케이스, 즉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유스케이스라고 안 하고 사용 사례라고 명칭을 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그대로 한글로 유스케이스라고 이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액터에게 관찰 가능한 가치의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행동 및 그 변형들의 집합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액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있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인데,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하고, 그럼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그 사용자에게 어떤 뭔가를 결과를 보여주고 또는 나타내주고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할 때 반복돼서 일어나죠. 바로 그럴 때 CSM이 액터에게 관찰 가능한 어떤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일련의 행동 및 변형들의 집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용자가 CSM에 어떤 걸 요구를 하면 여기서 내부적으로 처리돼서 그 결과가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되겠죠. 바로 그래서 시스템 내부에서 작동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 그런 일련의 행동 또는 그런 변형들의 집합을 우리는 유스케이스라고 하고, 그런 하나의 덩어리, 그런 기능들을 우리는 또는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기능,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스케이스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스케이스는 완전한 기능을 명시한다. 여기서는 기능을 명시한다. 그러니까 CSM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어떤 기능, 펑션 또는 펑셔널리티라고 하고, 또는 CSM이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텔레비전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때? 사용자가 텔레비전에 대해서 뭘 기대하죠? 텔레비전을 켜서 TV 나오는 내용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TV를 볼 때 텔레비전은 사용자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실제로 진행되는 텔레비전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때 그 어떤 프로그램 내용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기능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기능을 명시하는 것이 유스케이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시스템의 경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스케이스는 프로세스를 묘사한다라고 불러요.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처리 과정인 거죠. 그래서 좀 더 보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나 액터에게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건, 행동 또는 트랜잭션들의 연속이다. 아까 그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한 거는 거의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유스케이스를 달리 얘기해서 프로세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사건이나 행동, 트랜잭션들의 연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어카운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유스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인터넷에서 주문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유스케이스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강좌를 듣기 위해서 수강 신청을 하는, 그래서 강좌를 등록한다. 이런 경우가 다 하나의 유스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일이 처리되는 이런 순서를 시나리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랑 유스케이스랑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일련의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런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어떤 일련의 시나리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일련의 행동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정의한 유스케이스랑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근데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주어진 기능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의 집합. 그러니까 하나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 집합을 우리는 유스케이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디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유스케이스가 개념적으로 더 크고 시나리오는 작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스케이스의 하나의 인스턴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볼까요? 여기 예를 보면 우리가 withdraw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어카운트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insufficient fund, 그러니까 잔고가 부족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현금이 인출 안 되겠죠. 근데 이러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현금 인출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스케이스의 하나의 인스턴스, 하나의 일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handle withdraw request, 그러니까 현금 인출 요청을 하는 것을 처리하라라고 하는 유스케이스에는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잔고가 충분한 상황에서, 잔고가 충분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있겠고, 또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잔고가 부족한 계좌에서 인출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잔고가 충분한 계좌에서는 당연히 현금이 출력되겠고, 잔고 부족한 계좌에서는 어때? 현금이 나오지 않고 어떤 그 잔고 부족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시나리오들의 어떤 묶음을 우리는 유스케이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스케이스와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면서 유스케이스 모델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그 유스케이스가 사용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유스케이스의 목적은 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 그러니까 크게 요구사항 중에서 기능적, 좀 비기능적 할 때 특히 중요한 기능적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기술하는데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 소프트웨어 개발자 간에 이제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그런 기능들을 이제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적 요구사항을 기술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일관된 설명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관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모든 개발자들이 이러한 그 유스케이스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고객과 개발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귀결된 어떤 요구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객이 필요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나중에 시스템을 검증할 때, 그런 시스템 테스트를 수행할 때도 이러한 그 고객이 만족해야 할 내용들, 그 다음에 수행해야 할 기능들,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시스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는 기능적 요구사항, 그런 기능들이 실제로 나중에 그런 요구사항이 나중에 얘는 요구사항은 실세계 리얼월드에서의 요구사항인 거고 나중에 컴퓨터 월드에서의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표현된다고 할 때 요구사항이 프로그램으로 표현된다고 할 때 바로 그런 요구사항이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요구사항 즉 그 유스케이스에서 실제 클래스 오퍼레이션으로 이제 그 실현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추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스케이스를 잘 이제 작성을 하면, 그다음에 유스케이스 모델을 변경을 해서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수행하고 나면 그러한 그 수행 결과의 산출물로 크게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그램과 그다음 유스케이스에 대한 상세 디스크립션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이제 시각적인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은 지금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종이 위에 그림 그려지는데 그래서 네모로 표현된 것이 바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되겠어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되는 거고 여기에 타원형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기능, 즉 유스케이스가 되겠어요.
use case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CSM 입장에서 CSM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얘를 우리는 CSM 사용자, 여기서는 액터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바로 그런 외부 액터와, 즉 CSM 밖에 있는 외부 액터와 CSM 제공하는 use case, 즉 이러한 use case와의 연결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다이그램을 통해서, 다이그램은 그래서 이 다이그램은 사용자 관점에서 CSM 동작만 설명한다. 즉 이 액터들이 바라보는 CSM이 제공해주는 기능, 그것만을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CSM, 네모 모양의 CSM, 그 다음에 액터, CSM 사용한 사용자, 그 다음에 CSM이 제공해주는 기능, 유스케이스, 이런 요소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을 보면 어떤 액터가 어떤 유스케이스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CSM은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러한 기능이 어떤 액터들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이 자세한 동작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동작을 유스케이스 디스크립션, 유스케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기술하는데, 이런 설명은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보통 일반 텍스트로, 자연어로 보통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 모델링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림으로 유스케이스 다이그램과 그다음에 각 유스케이스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유스케이스 디스크립션, 두 종류로 이제 나눠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까지는 유스케이스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유스케이스 모델링 절차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는 유스케이스 모델링 절차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는 각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스케이스 모델링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CSM을 정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 범위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개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타겟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시스템 정의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을 누가 사용하느냐,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즉 액터를 찾는 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을 액터가 사용하는데, 그럼 액터들은 시스템에 어떤 기능을 사용하느냐, 이제 세 번째 시스템 제공해주는 기능, 즉 유스케이스를 찾는 단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런 유스케이스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디스크립션 단계가 있겠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그런 유스케이스들에 대해서 유스케이스들을 이제 기술해 놓고 보면 어떤 부분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스케이스들 간의 관계를 정의해서 유스케이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단계가 있겠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델링한 유스케이스 모델이 사용자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을 잘 반영했는지 검증하는 유스케이스 모델 검증, 그런 단계로 전체 6단계에 걸쳐서 유스케이스 모델링이 이제 진행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정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스템, 즉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즉 개발될 시스템의 경계를 정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어요. 즉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포함하느냐, 어디까지 되느냐에 대해서 결국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경계, 달리 얘기하면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범위, 그러니까 스코프를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코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들이 어떤 거는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고, 또 다른 어떤 기능들은 개발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될 시스템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시스템 정의 단계에서 수행할 일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때 개발될 시스템은 뭐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대부분이겠죠.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말고 뭐 비즈니스 또는 뭐 기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여기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경계를 정하고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전반적인 책임, 즉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기능을 정의하는 것은 항상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기본 기능이 뭐냐, 기본 기능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서비스는 뭐고, 제공하지 않고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범위를 잘 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에서 수행할 일이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 단계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액터를 찾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액터가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계속 액터는 사용자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액터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때 그 외부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사실 사람이라기보다는 롤이 되는 거죠.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역할은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외부 에이전트. 그래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외부 에이전트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하드웨어 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연동하는 하드웨어 장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하드웨어 장치라든지, 또는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 그래서 다른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에이전트, 즉 이런 외부 에이전트가 액터, 그런 외부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역할이 액터인데, 여기에는 사람, 하드웨어 장치 또는 또 다른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런 엔티티, 에이전트가 아니라 롤이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 시스템, 은행 업무를 다루는 시스템이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대출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으면서 그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이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다고 하면 고객의 역할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객으로 이제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고 하는 고객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대출 담당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럴 때 그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딱 한 사람, 이 사람이 액터가 아니라 대출 담당자, 그 론 오피서로서의 액터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커스터머로서의 액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액터 1은 런 오피서, 액터 2는 커스터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이 액터는 바로 유스케이스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액터를 나누면 프라이머리 액터와 세컨더리 액터로 나눌 수 있어요. 프라이머리 액터 또는 주 액터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유스케이스를 능동적으로 실제로 수행해서 어떤 그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본 사람을 말하고, 이 세컨더리 액터, 부 액터는 이러한 유스케이스가 잘 작동하도록 뭔가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주로 지원 기능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세컨더리 액터가 되겠고, 주 액터는 주 기능, 그래서 얘가 유스케이스가 만들어내는 결과에 관심을 갖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사람이 주 액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유스케이스에는 이렇게 아까 액터를 구별했듯이 이니시에이팅 액터, 즉 달리기 스티뮬러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그 유스케이스를 개시시키는, 작동시키는, 그래서 시스템에 어떤 스티뮬러스 자극을 주는 것처럼 유스케이스를 활성화시키는, 시작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액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유스케이스가 작동하면서 여러 이제 액터들이 관여할 수 있는데, 아까 뭐 이렇게 세컨더리 액터들 같은 경우처럼 파티시페이팅 액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액터를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액터를 찾으면 되겠어요. 먼저 누가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사용하느냐, 시스템이 제공한 주요 기능을 누가 사용하느냐라는 거죠. 바로 주 액터가 된다는 거죠. 또는 이제 누가 그들의 일상 업무를,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사용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느냐, 그러니까 시스템의 지원을 필요로 해서 그들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사람이 이제 액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작동을 지속하도록 하느냐, 바로 세컨더리 액터를 이제 찾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할 하드웨어 장치, 즉 시스템과 연동하는 하드웨어 장치는 뭐냐, 아까 외부 에이전트 우리가 얘기할 때 하드웨어 장치 얘기했었죠. 그 다음 또 하나, 시스템이 상호작용해야 하는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 뭐냐, 이런 경우도 액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 여기 유스케이스가 만들어낸 어떤 의미 있는 결과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CSM이 생성하는 결과에 관심이 있느냐, 이것이 또한 중요한 벡터를 찾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벡터 찾기를 통해서 벡터를 찾았다고 할 때 그러한 벡터를 UML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ML에서는 벡터를 보통 여기 오른쪽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는 걸 우린 막대인간, 그러니까 성냥개비 같은 걸로 이제 사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막대인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막대인간을 통해서 보통 벡터를 표현해요. 그렇지만 이런 표현이 아닌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다시 클래스 모델링 할 때 배우게 되는 액터 클래스를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액터 클래스를 통해서는 보통 클래스를 표현하는 네모에다가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가 아닌 액터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대괄호를 2개 해서 그 안에 이것이 액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가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불러요.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스테레오 타입을 써서 이것이 액터임을 일반 클래스가 아니라 액터 클래스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많이 표현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클래스들 간의 이제 상속 관계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바로 그런 상속 관계가 액터를 일반화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슈퍼 클래스에 해당하는 액터가 있겠고 서브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제 액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고객이 있고 그 상속 관계로 방문 고객과 전화 고객 이렇게 해서 상속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세 번째 단계는 유스케이스를 찾는 단계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스케이스를 찾기에 앞서서 먼저 유스케이스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보면요. 유스케이스는 항상 액터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는 액터에게 항상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는 완전한 설명이 한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기능이 일부 동작하는 것처럼 하고 나머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완전해야 된다.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를 너무 작은 유스케이스로 나누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나온 대로 완전한 설명이 되도록 어떤 단위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작은 유스케이스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액터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최종 값이 생성될 때까지 유스케이스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스케이스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유스케이스를 찾을 때 이러한 개념들을 또 같이 고민하고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앞서서 액터를 찾을 때처럼 유스케이스를 찾는 과정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유스케이스를 찾으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유스케이스를 찾기 앞서서 먼저 액터를 정의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전에 정의한 액터로부터 질문을 할 수도 있겠고 그 액터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서 정의한 액터로부터 시작하는 질문을 볼까요? 여기 보면 액터가 시스템에 요구하는 기능이 뭐냐? 그러니까 액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시스템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즉 액터가 요구하는 기능이 뭐냐, 바로 이러한 요구하는 기능이 유스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액터가 시스템을 이제 활용할 때 어떤 종류의 정보를 읽거나 만들거나 파괴하거나 수정하거나 저장하느냐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액터가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다루려고 할 때 그런 정보를 다루는 그런 기능들이 또한 유스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벤트가 액터에게 알려져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이벤트를 처리하는 그런 기능들 또한 유스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액터가 시스템에 알려야 하는 기능, 이벤트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액터가 시스템에 알려야 하는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도 처리하는 그런 이벤트 처리하는 기능들이 유스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벤트를 처리하는 기능들 또한 유스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현재 액터와 크게 관련되지 않는 질문으로는 시스템의
필요한 입출력, 그러니까 입력이 어디서 오고 이런 출력이 어디로 가는지 할 때 이런 그 입출력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라고 할 때 그런 입출력 처리하는 그런 것에 관련된 부분들 또한 유스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고 노력을 했는데 뭐냐면 이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에서 문제점을 고치려고 할 때 어떤 이미 기능이 있으면 기능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능들이 없을 때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럴 때 그런 추가하거나 보강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 또한 이제 유스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유스케이스를 찾고 나면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으로 표현을 할 때 유스케이스는 이와 같이 타원형 형태로 이제 유스케이스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유스케이스는 타원형으로 표현하고 아까 그 액터는 막대 인간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막대 인간으로 표현된 액터와 어떤 유스케이스가 관련된다. 그러니까 즉 어떤 액터가 어떤 유스케이스에 관심이 있다, 관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액터는 이 기능에 관심이 있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 기능이 제공해주는 결과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